락자는 이렇게 되고요. 네. 되게 쉽게 시작해서 조금 어렵게 끝내보려고 했고요. 네, 우선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세포막이라는 게 있고 저희 뉴로 모듈레이션에서도 뇌의 그 뉴런의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걸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 멤브레인은 한 5나노 정도의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에 TDCS 같은 경우는 영향을 주게 돼서 실제로 저희 뇌에 효과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뇌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이런 멤브레인에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간이 이런 외부 세계와의 그 소통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학부는 물리를 전공을 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것들을 해보는데요. 음파의 속도가 한 340m/s인데 저희가 이렇게 인지하는 걸 대충 계산해보면 소리가 한 34m 가는 정도, 굉장히 빠른 인지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사과나 돌 같은 게 떨어지는 거면 러프한 계산이지만 한 5cm 정도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디퍼런스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그 액션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시냅스에서 가소성이 일어나면 실제로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나는 어떤 시간적 스케일을 보시면 이런 스파인의 크기가 수초 이내에 이렇게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들의 어떤 사이즈가 바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연구 결과들에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LTP라고 하는 스트럭처럴한 플라스티시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와 관련된 것들은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결과들은 이런 마이크로 튜블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펑셔널하게 뇌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거기서 스트럭처럴하게도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이즈적인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에스트로사이트라든지 포스트 프리시냅틱이 이렇게 덴스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이즈가 1-2마이크로 정도에 되는 이 스파인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스몰 모레큘들이 뉴로 트랜스미터들도 있고 펩타이드들도 있고 이런 여러 물질들이 저희 안에서 정기적인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정보 전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경 변조의 어떤 역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미나게도 이런 뉴로 모듈레이션, 특히 이제 전기로 뉴로 모듈레이션 하는 것은 인간이 전기를 발견한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사실 갈바닉 전지라고 하는 것도 저희 생체를 연구하다가 나온 어떤 이온들의 이동인데, 그런 것들이 전기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저희 물리 시간에 배웠던 맥스웰 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데이 법칙, 이런 것들이 18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정립이 되면서 배터리 볼타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 개념이 발견이 됐고, 이런 배터리 발견 자체가 저희 생체 신경과의 어떤 전기 자극과 그런 현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카데바 연구 이런 걸로 전기를 통해서 우리 근육과 신경들이 많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좀 1800년대 후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1800년대 후반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브레인 이렇게 전기 자극하는 것들이 이미 꽤 많이 진행을 했었다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는 이런 그 유로 서전 분들이 쓰시는 스테레오 택식이 1950년도에 이분 렉셀이라고 하시는 분이 발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돼지의 스테레오 택식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 사람한테 쓰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것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정의 장치가 있다 보니 정확한 위치에 펑셔널한 어떤 그 연구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쯤에 이런
유명하신 펜필드 이런 분도 이런 위치별 어떤 저희 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뭐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브로드만 에어리아 이런 것들이 염색 기법을 통해서 발견된 것들이고요. 이런 역사가 계속 되면서 지금 현재는 조장희 교수님 그 가천대에서는 7테슬라짜리 굉장히 그 해상도가 높은 이런 그 뇌 이미지까지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나중에도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 뭐 트랙 같은 거 보는 것도 만들어줬고 팻에서는 그 방금 7테슬라에다가 팻까지 이렇게 같이 머지한 영상들로 굉장히 많은 메커니즘을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이런 염색 기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클래리티라고 하는 이 투명하게 뇌를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시냅스 사이에 이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로 모듈레이션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바탕으로 지금 최근에 뉴로 모듈레이션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앞부분에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신경을 조절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달리티는 어떤 자극 방법에 대한 거고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걸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광유전학이라든지 울트라사운드 이쪽은 사실은 크게 각광받지는 않았던 때인데 최근에는 이제 옵토지네틱의 그 큰 물결이 한번 지나갔고 또 울트라사운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장으로 주는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 있겠고요. 마그네틱을 통해서 저희 이제 이온화되어 있는 저희 그 CSF를 나 멤브레인에 있는 이온들을 움직여줘서 그런 뇌 자극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전기 자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가 기본적으로 전기 자극으로 서로 통신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전기 자극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TDCS, 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이 있고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운동증 문제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시수술 쪽 방법을 하는 DBS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베거스 너브 간질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쪽으로 지금 승인을 받은 간질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ECT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전기를 사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쯤에 스탠퍼드대에 있는 이 칼 다이서러스 교수가 어떤 논문을 내면서 사실 그 전부터 조금은 연구가 됐는데 광유전학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크게 붐을 일으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채널 로놉신을 이용해서 빛의 파장대를 가지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뉴런들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이 기술도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모듈레이션 쪽으로 이제 많이 뉴로 모듈레이션 쪽으로 울트라사운드가 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동물 실험 단계에서 임상 실험 단계로 넘어오는 단계고요. 그래서 초음파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저희 뇌가 또 익사이테이션 되기도 하고 이니비션 되기도 하는데요. 또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런 주류의 그래도 이제 과학계에서 인정받고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그 연구가 지금 조금씩 되고 있고 이런 제품도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그냥 빛을 사용하는 거죠. 빛을 사용하고 이런 약간 레드 라이트 이제 투과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인체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진 점인데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빛인지 덩어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코에 어떤 그 집어넣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논문이 조금 작은 논문 편수가 아니면 RF 프리퀀시로 전자파죠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뉴런 모듈레이션 하는 연구도 지금 최근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TDCS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걸 많이 설명을 드려서 조금은 더 뉴로 엔지니어링 쪽에서 다루는 전기 자극을 주는데 우리 뇌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냥 전기 자극을 준다라고 했을 때 TDCS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커런트를 컨트롤한 전기 자극술이 되겠습니다. 커런트를 컨트롤했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전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티슈는 커런트에 데미지를 받는데 커런트를 정밀하게 조절을 하면 가하는 그 대상에 대한 티슈 데미지를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컨트롤을 쓰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서킷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기라고 하는 건 원래 만들어질 때 이런 조그만 이제 포터블하게 만들 때는 다 배터리 파워를 쓰는데요. 배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전압입니다.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볼티지이기 때문에 얘를 아주 미세하게 전류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는 한 장치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런트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좀 더 어렵게 되고 부피도 커지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실은 볼티지 컨트롤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저항이 하나 있고 그냥 전압을 걸어주면 그게 서킷이 만들어지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서킷이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볼티지 컨트롤도 된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 기기들은 보통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에 쓰거나 잘 아시고 있는 페이스메이커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적이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전류 전압이 똑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저희 이제 저희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타겟 대상이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저항을 가지고 있다, 캐패시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정확하게 저 대상을 알면 볼티지를 주든 커런트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접촉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환경이 조금 이온들이 바뀔 수도 있고 하면 환경이 바뀌면 그 생체 조직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볼티지를 주면 흐르는 커런트가 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V를 주고 있는데 저기가 저항이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커런트가 흐르게 되죠. 국소적으로. 그럼 그 부분이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이식했던 전극의 표면이 데미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기술은 차지 컨트롤입니다. 전자를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넘겨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 티슈에 정확하게 넘겨주는 기술인데 사실 이건 임상적으로는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좀 더 시스템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딱 안전하게 원하는 볼티지만 이렇게 넘겨주는 기술인데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CS는 이제 앞서서 많이 이제 강의를 듣고 원장님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고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었는데 캐소달, 즉 마이너스 전위에 이제 되어 있는 이제 저희 뉴런들, 즉 이제 그 멤브레인 엑손들에서는 이렇게 스폰티니어스한 액티비티가 이렇게 싹 서프레션 되게 되고요. 에노달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익사이테이션이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확인되는 기술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리는 조금 줄였고 그래서 현재 TDCS는 저희 Y브레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규모 이제 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보통은 여기 F3, F4 위치에 에노달, 캐소달을 통해서 지금 30분 정도의 그 스티뮬레이션을 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이런 마드라스 스케일로 봤을 때 시비어 한 30점대의 환자들을 안티디프레센트랑 뉴로 모듈레이션이 각각을 했을 때 유의미하게 한 30%, 38%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약물이랑 SSRI 계열 약물이랑 동시에 썼을 때는 더 많이 이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120명의 결과인데 현재 뭐 약간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지만 저희도 100명 정도를 이제 안티디프레센트랑 뉴로 모듈레이션 했을 때 마드라스 스케일이 50% 정도 뭐 이런 감소하는 결과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저희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이렇게 임상이 많이 진행됐고요. 사실 그 전에 2000년도 초에 유럽에 이제 계신 니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다시 이렇게 커지게 됐고요. 초반의 연구는 되게 N수가 작아서 이렇게 60% 이상 증가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나중에 조금 이제 결과들이 좀 미미한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었지만 이제 120명 최근에 이제 부르는 결과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었고요. 특징을 좀 보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프로토콜을 쓴 게 아니고요. 시간의 변화도 각각이 조금 있지만 그 커런트 시간 노출 혹은 그 커런트 덴시티가 조금씩 달랐고요.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분씩인데 브루노니의 결과는 30분이고 커런트 덴시티도 조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최적화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뭐 10여 분 정도 짧게 두어 번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결과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임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노출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TMS랑 비교해 봤을 때는 우울증에 TMS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 지금 TDCS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뉴로콘이라는 장비가 이런 디프레션 커그니션 인핸스 하는 거에 이제 지금 임상이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재활 쪽으로 포스트 스트로크 재활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도 2월 아까 저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월쯤에 저희도 이게 될 거고 C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TDCS 이게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게 다 돼 있어서 얼만큼 많이 쓰는지는 제가 못 들었지만 CE 인증은 이렇게 돼 있고 저희도 이 정도 인증을 지금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TDCS 내에서 이제 메커니즘을 조금 이제 줄이고 다른 거에 이제 할애를 했는데 TDCS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냥 이렇게 머리에 붙였는데 이 붙이는 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 모델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모델링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거냐면 저희 에노달, 캐소달의 어떤 위치에 붙을 거고 저희 뇌에 브레인 티슈가 있고 CSF가 있고 그 위에 스컬프가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물리적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술들은 보통 이 스트럭처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슈가 가진 기본적인 그런 물리적 컨덕티비티, 얼만큼 전기를 잘 통과하느냐를 가지고 이런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그럼 전기가 있는데 스컬도 전기 잘 안 통하고 잘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 전기는 커런트가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떤 전이가 걸리면 그 필드에 의해서 전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한양대학교 의공학과의 임창환 교수님이 2013년도에 이런 코멧이라고 하는 저희 한국인 아니면 그런 뇌의 기본적인 모형의 이런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시행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 즉 이런 약간 사이키아트릭 프로블럼보다는 스트로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이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이시고요. 외국의 사례도 보면 위치와 크기, 그 다음 커런트에 의해서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은 볼티지가 필드가 걸리냐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fMRI나 이런 트랙에 따른 커넥티비티를 이제 보고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트랙하고 관련해서 이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좀 앞서 나간 그룹들은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요. 저희 회사든 아니면 연구의 방향도 언젠가는 이런 스트럭처, 개인의 퍼스널라이즈드 된 이런 스트럭처와 함께 이런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조금만 비교해 보면 TMS 같이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은 저희 그 피부와의 어떤 상호작용보다는 오히려 CSF의 작용이 커서 이제 전기가 이제 좀 더 깊게 투과되고 있는 거거든요. TDCS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전기가 피부에 많이 이제 사용되게 되고요.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전기의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고, 모델링 이런 어떤 물리적 특징을 크게는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TMS는 좀 그 포컬한 자극이 가능한데 TDCS는 굉장히 브로드한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이용하는 거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정성적으로 아니면 정량적으로 이런 물리값들을 예측하니까 뇌에 어느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저희 뇌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트랙에 따른 것을 보상해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냅스 강화 아니면 인다이렉트하게 그 개개인이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이제 맞춰서 줄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DCS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로 모듈레이션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옵토지네틱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당연히 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특징은 이제 이런 채널 로놉신이라고 하는 이제 식물에서 이제 추출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인젝션 시키면 특정 빛 파장대에 반응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전기로 컨트롤할 경우에는 주변의 뉴런과 어떤 이런 리셉터와의 상호작용을 전기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스페시픽하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저희 레티나처럼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동시에 두 개의 빛이 오면 동시에 반응하고 반대로 이제 따로따로도 반응하는 이런 굉장히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니비션도 시킬 수 있고 익사이테이션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사실 2010년도 쯤에 전부 이제 저 같은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 혹은 이제 뉴로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로 가야 된다고 막 진짜 막 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영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인 거나 아니면 활용할 때는 좀 이게 위험한 게 저희가 뉴로 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광섬유를 머리에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연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넌 인베이시브 뉴로 모듈레이션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기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울트라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울트라 사운드 스티뮬레이션은 크게는 이제 펑셔널한 뉴로 서저리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뉴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그 티슈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뉴로 모듈레이션하는 조절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요. 펑셔널 뉴로 서저리 쪽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걸로 이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버지니아 쪽 그룹의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에서는 연세대에 계신 장준호 교수님이 DBS로 굉장히 유명하신 뉴로 서전이신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 기기를 사용해서 MR 가이드드 지금 이제 저기 3테슬라짜리 MR을 보면서 그런 특정 요 셀라톰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태워서 이제 트리머 환자를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정말 태워서 한 50도, 60도 정도로 타깃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회로를 태워버리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기술을 쓰고 있고 러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이미 62년도에 이런 파킨슨 환자에게 이런 기술을 초음파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기술은 변화가 없는데 최근에 이런 뉴로 이미지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능력이 좋아져서 이런 초음파를 페이스드 어레이라고 부르는데 계산을 다 해서 그 위치를 이제 감마 나이프처럼 지질 수 있는 그런 컴퓨테이션 기술이 늘어나서 이게 이제 지금 더 이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마나이프랑 메소드의 차이라는 메소드 물리적인 거의 차이지 사실은 데미지를 주는 원리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장비 제가 장비를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너무 신기해서 좀 더
찾아봤고요. 이런 그 이스라엘 장비인데 이게 워터가 막 불더라고요.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리머 한쪽에, 그러니까 약간 파킨슨 DBS도 보면 이렇게 트리머나 이쪽 회로를 이니비션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데 얘는 이제 딱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장진루 교수님의 논문에도 12명 정도가 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다가 중단한 케이스도 두 케이스 정도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울트라 사운드를 이용한 뉴런 모듈레이션의 이제 진짜 뉴런 모듈레이션 차원의 연구인데요. 이제 이분 유명하셔가지고 유승식 교수님이라고 하버드 메디컬 그 스쿨에 계시는 분이시고 이게 한 2013년 뭐 하여튼 그쯤에 논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파스플레온 이분 TMS랑 뭐 TDCS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고 이런 렛 스컬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직접적으로 이제 뉴런 모듈레이션을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세팅을 하다가 나왔었는데 이 초음파 쪽 뉴런 모듈레이션은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는 메인 프리퀀시가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 유신식 교수님이 쓰셨던 이 애니멀 스터디에서는 690kHz를 기본 허르츠로 잡고 이런 버스트한 패턴을 썼는데 이 버스트한 거의 패턴은 10Hz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 한 번 딱 들어갈 때는 50ms를 사용했습니다. 따락따락따락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10Hz 정도 했을 때 익사이테이션 되는 걸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이제 똑같은데 이런 그 얘를 좀 더 줄이고 100Hz로 따락따락따락 했을 때는 서프레이션 되는 효과를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를 셀에다가 때려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게 재현은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렛을 이렇게 렛이 아니죠. 이렇게 레빗을 이렇게 해서 때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션 이제 이렇게 다리 탁 움직이는 게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지를 재면 이 정도의 크기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 fMRI를 동시에 했는데 소니케이션한 그 어떤 와트수,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부분에 베리에이션이 이 정도 있고 여기 보시면 3와트, 뭐 6와트 정도 이렇게 따라서 이런 fMRI 결과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템퍼러처 같은 경우도 1도 미만으로 올라갔다. 이 에너지 대해서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조군으로 다른 부위를 본 거고 소니케이션 하는 동안 올라간 온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제 초음파 쪽은 온도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컨트롤하는 게 핵심이고 뭐 이 논문 내용에서는 그 티슈 데미지가 없었다는 히스톨로지 연구도 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동물 스터디가 아니라 뉴런 모듈레이션 관련한 이제 임상 그 연구가 있는데요. 이 하메로프라고 하시는 그 마치카 의사 분이시고 뒷부분에 이분의 가지고 있는 학설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일단 크로닉 페인 환자 분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 헤르츠가 굉장히 높습니다. 8MHz를 썼고 15초 정도 딱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위 이렇게 프론탈 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거는 너무 다른 그냥 프리퀀시를 하나를 이렇게 쭉 주는 걸 썼고 사실 이 의료 장비는 그냥 그 포터블 그냥 그 초음파 기기고요. 그걸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어떤 결과가 좋았다 나빴다 보다는 굉장히 짧은 시간 인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어떤 그 페인이 40분 뒤에 조금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유의미하게 이제 바뀌었다. 그러니까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게 바뀐다는 건 저희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은 돼 있지만 좀 큰 이런 그 결과가 있지는 않아 보였고요. 뭐 네, 그런 지금 정도의 연구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컨트롤이 아직까지는 더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제 미국 지사에 이제 그 지금 연구를 총괄하고 계시는 제이미 타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그 연구했던 건데 물론 저희랑 있으면서 한 건 아니고 초음파를 연구했던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그 되게
티슈 단위에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보시면은 뭐 당연히 TTX를 했을 때는 액티베이션이 안 됐고 뭐 기본적인 어떤 생리학적인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적인 걸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런도 그 칼슘 콤포칼 칼슘 이미징을 통해서 뉴런에서도 이렇게 활동이 변했고 글리아에서도 이런 칼슘이 이제 변해서 이렇게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그 프리퀀시를 썼더니 여기 보시면 얘 여기서 사용한 거는 또 0.44MHz를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제이미 타일러는 또 이쪽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유명하신 분들이 보면 아까 하멜호프, 그다음 류승식 교수, 이런 제이미 타일러가 초음파 쪽으로 이름이 있는데 다 이렇게 조금씩 프리퀀시가 달라서 통일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 메인 프리퀀시가 중요한 것보다는 한 10Hz 정도로 다 이렇게 그 자극을 주면 액티베이션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서프레션 되는 거는 잘 확인하기 어렵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논문, 아까 임상을 했던 분의 그 논문과 본인이 이제 주장한 학설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뉴로 모듈레이션의 관계가 깊어 보이고 또 머리 한번 두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8MHz 뉴로 모듈레이션 초음파를 사용했냐?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냈던 학설 때문인데요. 학설이 뭐냐면 마이크로 튜블이 굉장히 뉴로 모듈레이션 중요하다. 이분이 아까 하멜로프 그 스타우트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펜로즈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과 의사고 이분은 수학자면서 과학 매스매틱 수학과 물리학에서 굉장히 대가신데 이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요런 이제 항상 컨시어스니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한 분은 수학과 어떤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갭 정션과 이런 우리 그 뇌가 가지고 있는 연기 서로 커넥티비티가 마이크로 튜브에 의해서 인포메이션이 서로 주고받는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계속 주장하시는 모델이고 이 마이크로 튜브를 흔들어 주려면 적어도 8MHz 같은 그 굉장히 빠른 프리퀀시로 이제 자극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시고 그 관련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저자가 본스타프 하멜호프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를 이용한 거에도 이제 자기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이런 사이토스켈레톤 시그널링이 메모리에 엄청 중요하고 그거는 저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칼슘 카모글린 그 카이나이즈와 포스포릴레이션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그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교체해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마이크로튜블이 이런 시냅스나 이런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 카모글린이 이런 저희 튜블린 시퀀스를 조절하는 거에 영향이 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인포메이션 캐리어하는 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수많은 논문이 있고 네이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도 이제 리칸에서 나온 논문인데 보시면은 거의 같은 컨셉인데요. 저희가 전기 자극을 받으면 그 전기 자극을 받은 거에 의해서 칼슘 시그널링에 의해서 이런 실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이런 F-액틴 뭐 이렇게 G-액틴 이런 거에 의해서 필라멘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스트럭처럴 플라스티시티가 변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쇼텀 메모리는 이런 필라멘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롱텀은 이제 스트럭처럴한 이 변화를 주는 거와 관계가 깊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뉴로 모듈레이션 각각을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클로즈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은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바이오 피직스라고 하는 분야가 꽤 많이 성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저널에 이제 많이 실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그 바이올로지 시스템이 기존에 저희가 봤던 그 스케일보다 더 많이 내려갔어요. 저희가 DNA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었지만 걔가 사이즈가 한 2나노, 3나노 정도의 크기고
뭐 그런 굉장히 작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 실제로 양자 효과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광합성 하는 것도 굉장히 바이올로지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효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였는데, 그 효율도 알고 봤더니 양자적 효과에 의해서 빛이 들어오면 서로 막 이렇게 랜덤 워크 하다가 어떤 곳에서 슈퍼 포지션에서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이게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다 양자적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밝혀졌고요. 이거는 거의 사실화되어 있다고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뭐 저희 뇌라고 해서, 아니면 저희 가지고 있는 생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 리는 없기 때문에 유명한 이제 그 물리학자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만드신 그 물리학자도 What is Life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어떤 생명체 안에 어떤 양자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 재밌는 거는 저희 그 비둘기가 굉장히 잘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고 하는 것들, 그다음 레티나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양자적 효과가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철분 성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세한 그 자기장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친구의 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양자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 모듈레이션의 그런 퀀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그 아까 마이크로 튜블이 어떤 양자적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랑 다 연결되는 얘기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뭐냐면 이제 TMS 하시는 그룹에서도 전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더 이제 파서블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TMS에 의해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증가한다,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변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저희 그 뇌에는 이런 마그네틱에 의해서 변화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퀀텀 이펙트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마이크로 튜블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모든 이 물리적 시스템이 사실은 서로 그 공유 결합과 반대를 봤을 포스를 서로 받고 전자들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을 때려주면 이 변화가 없겠냐, 쉽게 말해서 변화가 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고 그런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MRI 그 실험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강한 테슬라 MRI만 들어가도 뭔가 그 자기의 어떤 감정적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따로 있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게 다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이 있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뉴로 모듈레이션은 라이징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끝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뒤에 사실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거나 이런 메커니즘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질문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좀 이렇게 라이징 테크놀로지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그런 유로 사이언티스트 계에서의 과학은 여기까지 지금 와 있고요. 굉장히 이제 끝단까지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토제네틱에서 예. 타겟팅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 타겟팅 아까 인베이시브라고 하는데 어떠신지? 네네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로 서저리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뇌 정의 장치라고 해서 스테레오택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할 때도 좀 더 타겟을 그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죄송합니다. 그림 보여드리면서 뭐 MR 같은 걸 찍어도 되는데, 작은 동물 같은 경우는 뭐 CT를 찍을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요렇게 지금 제가 예전에 했었던 건데, MRI 찍은 다음에요, 그 타겟 위치 저희가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스테레오 택식을 통해서 좌표를 잡아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 3차원에서 그 빛을 쪼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두개골을 절제하고 빛을 쪼인다.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고요. 구멍을 내서 거기에 이제 그 캐놀라를 박은 다음에, 만약에 옵토지네틱은 먼저 바이러스 인젝션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바이러스 인젝션을 해서요, 그 감염시키고 인펙션 시키고 그 위치에 이제 강섬유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강섬유 가지고 이제 뒤에는 이제 빛 두세 개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데 걔는 이제 바꾸면 파장대가 바뀌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 할 수가 없어.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아까 그 펜로즈 그분의 그 펜로즈 타일의 그 펜로즈 보시면 펜 그 황제의 마음 저죠. 네네 그 저자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황제의 마음 저자시고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그 과학자분이신데 그분이 이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이 컴퓨테이션이랑 다르다라고 수학적으로도 증명하신 굉장히 수학계에서는 뭐 노벨상을 받은 이상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충격적일 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니까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